놀던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던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함께 해주세요. 포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해주세요. 전화번호 02-723-4251 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책사이다입니다. 책사이다는 참여연대에서 만드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바갈라딘이고요. 오늘도 황주부님과 김느낌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0월 말 11월 초로 넘어가는 즈음이면 네. 요즘엔 달력이나 다이어리 보면 11월부터 나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이미 안 쓴 지가 너무 오래돼서 마음은 이제 새해로 넘어가고 있는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압박을 받는 그런 때예요. 실제로 서점에서도 네. 11월 달에 달력 다이어리를 선물로 줍니다. 아, 그래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게 11월부터 되게 된 거예요. 원래는 한 달 전 거밖에 없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죠. 근데 이제 다이어리 뭐 사은품 이런 거 많이 하고 이제 스타벅스 같은 데서도 다이어리 네. 하잖아요. 행사를. 네. 그거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줬는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이건 샀는데 또 쓸 수가 없는 이런 네네. 상황이 생기니까 한 장 더 넣는 거지. 거기. 아하. 저는 아주 어두운 미래를 늘 그리는데 예를 들면 트렌드 도서들도요. 네. 원래는 10월에 예약 판매하고 11월 초에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경쟁이 붙으니까 점점 빨라지나요? 점점 당기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김난도 교수 팀에서 하는 트렌드 코리아 네네. 그 책이 9월에 예약 판매 시작해서 오. 10월에 나왔어요. 가계부들도 9월에 등록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도대체 우리가 한 해를 앞당겨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냥 2021년인데 2022년 살아야 되고 2020년인데 네. 2021년 살아야 되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말 현장에서 이걸 볼 때마다 제가 늘 약간 이게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좀 이런 거 법으로 제한해 줬으면 좋겠다. 모든 걸 법에 맡기는 게 참 안 좋은 태도인데 그렇지. 이런 건 법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그 욕망과 경쟁을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어. 아니 그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네. 생각나는 걸 좀 말해보면 지금 원래 저는 다이어리를 되게 좀 열심히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집에 15권 정도 있어요. 다이어리가 1년짜리. 네. 예. 근데 이제 5만 가지 뭐 메모들도 있고 뭐 플랜들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언젠가부터 12월에 그러니까 12월만 깨끗해. 미리 땡겨 쓴 거구나. 그렇지. 네. 그러니까 사람이 다이어리가 내년도 다이어리가 내가 새 걸 샀어. 빨리 써보고 싶잖아요. 네.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 달 먼저 받으면 그 해 12월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해 그러니까 현역인 다이어리의 12월은 그냥 되게 깨끗하게 비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한 달이 비던 게 이제 2달이 비고 있다. 네. 약간 이런.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이제 그 해의 기록인데 나중에 보면
보통은 요새는 여기다 쓰지 않아요? 휴대폰에다가? 저는 휴대폰에다가 다이어리 기능을 쓰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네. 기억을 못해요. 이게 휴대전화의 그런 일정이나 네. 다이어리를 쓰는 게 장점도 있는데 네. 아주 큰 단점은 뭘까요? 그게 틀이 너무 쉽게 변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일로 볼 때, 네. 주 단위로 볼 때, 월 단위로 볼 때 그 상황에 맞춰서 골격 자체가 쉽게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일정에 대한 기억을 얼마나 사람들이 하는지를 조사해 보면 네. 이런 종이 다이어리나 캘린더에다가 써놓는 사람들이 훨씬 잘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 종이 틀이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위치가 그냥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16일에 넣어놓는 게 했는데 네. 그게 뭐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사실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보면 아는데 인상이 남아있지는 않는 거죠.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저는 책을 볼 때마다 이게 본 책을 또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또 봐도 되는데 뭐 좀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책을 볼 때마다 요 문장이나 요 대목은 내가 나중에 써먹을 수 있겠다. 다 메모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오래 걸려.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는 손으로 쓰다가 네. 너무 오래전 일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타이핑 해가지고 이제 문서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요즘에는 사진으로 이렇게 딱 찍으면 이미지에서 그 텍스트를 추출해주는 기술이 그렇죠. 생겼어요. 그래요? 너무 편한 거야. 이걸 해봤어. 와.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내가 이거를 타이핑을 하면서 그쵸. 그 부분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책을 읽었는데 이거 내가 참 좋아서 했었지.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쪽수랑 같이 놔뒀어라는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 내가 나중에 찾아보는데 네. 그게 없이 그냥 이렇게 괜찮네. 찍으면 이게 다 텍스트로 바뀌어서 저장은 되는데 네. 그냥 쓰레기인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계속 나눴지만 네. 저희도 오늘 뭐 이런 속도에 또 밀리지 않는 그렇죠. 그렇죠. 주제 시간을 이야기 나눌 텐데 그 주제책으로 넘어가기 전에 최근에 뭐 팟빵 게시판이나 유튜브에 올라온 그 의견들이 있어서 몇 가지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선 K 마비님께서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 61회 방송 꽤 지난 방송이죠. 이 방송을 최근에 들으셨나 봐요. 이 구구절절한 귀한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그간 방송은 열심히 들어주셨대요. 근데 책을 열심히 읽지 못해서 댓글 달기 민망하셨는데 2편에서 소개된 책은 다 읽으셔서 댓글을 남겨주셨대요. 이거 너무 감동이죠. 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대한민국 부동산 지난 10년 앞으로 10년은 실제로 이 책이 소개된 뒤로 우리 사회를 정말 뒤흔들었던 부동산 이야기가 정책을 중심으로 소개되어서 흥미롭게 읽으셨다고 하고요. 또 최근에 민중에서 시민으로 이 책 완독했는데 원래 사두셨다가 계속 못 읽으셨대요. 이번 기회가 돼서 읽으셨다고 하는데 개념 정리만 하고 약간 예시랑 설명이 부족해서 아쉬웠다. 이게 아무래도 강의를 중심으로 정리된 책이다 보니까 네. 그런데 기대를 안 했던 마지막 장 이명박 정부를 앞둔 참여정부 비판 이 내용이 지금의 상황을 떠오르게 해서 생각이 깊어지셨다. 이런 말씀 남겨주셨네요. 네. K마비님 감사드리고요. 뭐 또 다른 사연도 하나씩 소개해 주실까요? 유튜브에서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회차는 71회차 새로운 경로를 검색 중입니다. 풀씨 날린다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저야 명절 상관없이 기대하는 열혈 청취자인데 명절 특집으로 일부러 편성해 주신 줄 알았어요. 호호. 과잠 수시정 씨 구분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하시고요. 나중엔 이러다가 한부모 특별전형도 구분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70% 천사가 있다고 믿는다고 간다니 그 얘기가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는데 트럼프랑 연결지으니 한숨 나옵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이 70% 천사가 있는다고 믿는 거는 이제 미국 사례를 제가 네. 설명을 좀 했었던. 네. 네, 그리고 가장 최근 방송 72회에도 사연이 하나 왔는데요. 예, 유튜브 이 인간 볼테르 후다닥일세. 예, 후다닥일세 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달아주셨는데 다시사니님이 참여연대 책 사이다 좋아요라고 이분은 사실 이제 봇 의혹이 좀 있었던 그런 독자분이신데 자기 얘기를 한 줄이라도 붙여주시면 너무 저희가 기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인간 볼테르는 아직 2쇄를 찍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부제를 지금이라도 바꿔야. 네.
저희 뭐 팟빵이든 유튜브든 저희가 가닿을 수 있는 채널에 의견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늘 세심히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어떤 방송이든 이 기록 또 감상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 그러면 근황 토크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주제책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 가지 주제나 물음에 대한 각기 다른 책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주제책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10월 말 11월 초가 되면 책사이다 어워드라고 해서 올해의 책을 한 발 앞서서 진행을 해왔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가려고 합니다. 저희 책사이다 올해의 책은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죠. 우선 올해 출간된 책 중에 이 책은 올해의 책이다. 네. 그러니까 출간의 의미나 가치에 좀 더 방점을 둔 그런 올해의 책이겠고요. 이 책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눌 테고 다음 74회 때는 출간된 시기와 무관하게 우리 셋이 각자 올해 읽었던 책 중에 그렇죠. 가장 인상적이었다. 좀 더 사적이고 내밀한 이야기를 담은 올해의 책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우선 오늘은 올해 출간된 책 중 올해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10월 말 11월 초에 진행을 하니까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출간된 도서를 대상으로 하고 그 중에 뭐 기준은 특별히 없습니다. 각자 한 권씩 고르는 건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임의로 골랐지만 겹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렇죠. 네. 없어요. 그럴 법도 한데 없네요. 그러게 줄치는 건 매우 겹치는데 책을 선택하는 건 겹치지 않는군요. 네, 이게 맞춰서 하는 것도 아닌데 우선 제가 고른 책을 말씀드리면 제가 올해 나온 책 중에 올해의 책으로 꼽은 책은 김지은 작가의 책 김지은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고발 그리고 그 이후에 거의 2년 가까이 이제 그 재판을 진행을 해왔잖아요. 그간의 기록을 담은 책이고요. 당사자인 김지은 씨가 직접 써내려간 기록입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죠. 김지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경우에 이 이름을 자꾸 이제 지우게 되기도 하고요. 가해자의 부속된 사람처럼 상황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런 것에 대한 다른 느낌을 전하려고 했던 자리매김하고자 했던 내용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미투라고 불리는 일련의 운동들에서도 이제 본인이 직접 자신을 호명하고 나타내는 운동이잖아요. 그런 것의 의미도 저는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저는 이 책이 올해 3월에 나왔는데 일단 당황스러웠던 건 아마 이 책을 읽은 많은 독자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워낙 많이 소개되고 기사가 나오고 사회적인 이제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건이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굉장한 착각이었다. 우리는 여전히 겉으로 드러난 몇 줄의 상황을 들었을 뿐이고 그 상황의 이면에 있던 일련의 왜냐하면 이분한테는 시간이 안 끊기잖아요. 우리한테는 어떤 사건만 그 순간순간의 장면들만 헤드라인들만 기억이 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들이 나오기까지의 이야기들이 정말 쭉 펼쳐지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마 다 착각이었다라는 걸 이 책을 읽어보시면 대번에 느끼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책에 대해서 이런 그 의견이나 평을 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김지은 씨가 그런 뭐 책, 작가, 뭐 혹여 작은 서점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뜻도 밝혔던 적이 있는데 이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논픽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주 큰 사건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얘기를 들려준다 이걸 덜어내고 그냥 어떤 사건에 대한 논픽션이라고만 봐도 굉장히 훌륭한 글과 책이라는 데에 많은 분들이 저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아마 저는 읽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그러니까 동시대 여성들이 읽는 것보단 덜 이입해서 읽겠죠. 더 관찰자적으로 읽겠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뜨겁게 만드는 책이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많은 동세대 여성들이 이 책을 읽고 그 김지은입니다 옆에서 그 해시태그 운동도 있었지만 이제 자기 이름을 붙여서 함께 서고 싶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어쨌든 뭐 칭찬을 뭐 해도 끝이 없을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될 기록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황주부님께서는 읽어보셨죠? 요번에 읽어보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또 이제 지금 한참 책 소개 너무 디테일하게 해주시는 사이에 황주부님이 또 네. 감정이 네. 지금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제가 먼저 그러면 저는 사실 이제 남자고 그러니까 이 책이 여러 가지 층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김지은이라는 그 성폭력 희생 피해자가 자기가 겪었던 일을 그냥 이제 구술한 그런 뭐라죠 한 겹의 얘기가 있는 거고, 또 한 겹의 얘기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냥 가급적이면 왜냐면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읽을 책이 정말 많은데 이 책을 내가 읽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사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저 책은 읽지 않아도 내가 내용을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는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읽지 않았었는데 이제 올해 이제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돼서 그럼 이제 읽지 않고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읽었는데 일단은 좀 약간 반성을 했고, 왜냐하면 내가 못 보던 포인트가 2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류의 책은 대부분 굉장히 자기 관점에서 쓰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읽다 보면 걸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저는 네네. 다른 사람이 쓴 책은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쓰다 보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를 주로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저는 직업이 기자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책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부분은 예상을 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첫 번째로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비정규직 그 여성의 네. 노동 환경에 대한 고발이 네.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아무리 이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썼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남성 정규직 노동자인데 이게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거는 반드시 알아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네네. 귀중한 기록이고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뭐 그런 이제 아무래도 이분이 이제 수행 비서를 했잖아요. 안희정 씨의 수행 비서를 했는데 수행 비서들끼리 이제 이 인수인계를 하는 네. 수행 비서는 어떻게 업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보면 너무 구시대적이고 남자가 수행 비서를 하든 여자가 수행 비서를 하든 간에 근데 이제 여자가 수행 비서를 할 경우에 뭐 어떤 경험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굉장히 일상적인 그런 서술들이 저는 오히려 마음이 좀 아팠어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이후 이제 그 폭로를 한 이후 네네. 고발을 하고 소송을 하고 거기서 결국 승소하잖아요. 네. 승소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머리의 한쪽 뇌로는 당연히 저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고용된 노동자로 일하면서 상사를 고발한 약간 상황인데 내가 만약에 상사라면 이 사람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죠. 이미 이제 말하자면 내부 고발의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지금 직장도 구하기가 쉽지 않고 뭐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게 참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 문제는 사실 굉장히 참여연대에서도 많이 네네. 좀 신경을 기울이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원하는 그런 멀쩡한 직업을 가지고 이제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이제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다 얘기를 하면 이건 이제 개인의 바람인데 이분이 이제 그 책에서도 나와요. 1심에서 지고 항소심에서 이기고 대법원에서 이제 항소심 판결이 확정이 돼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성폭력 피해자가 어떤 이런 프로세스를 밟을 때 사회가 반응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가 좀 정리가 돼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이 김지은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이후의 어떤 고발자들한테 뭔가 이럴 때는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 그럼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된다. 가령 이제 이분이 생각하는 1심의 패소 이유가 1심은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공개로 전환되면서 네. 이제 증인들이 자기가 해야 하고 싶은 자기가 정말 하려고 했던 증언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1심 패소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본인의 어떤 그 진술도 법정 진술도 이제 그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본인한테 불리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정말 실제로 소송을 진행했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네. 포착할 수 있는 얘기들이고 이것들을 조금 더 담담한 필체로 이제 잘 정리를 했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이 책을 이제 본인이 직접 다 쓰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약간 담담함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면 뭔가 여기에서 좀 도와주시는 분이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 근데 왜냐하면 이 책이 이게 저도 읽으면서 약간 내적 갈등이 왔던 게 그러니까 어쨌든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일단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쭉 읽어요. 그냥 그러니까 나의 이 의문이 있지만 쭉 읽어 내려가는 태도가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한 중간 이후부터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책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견 없이 공감할 수 있을 텍스트로 만들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이 책에서 커다랗게 저는 뭐냐면 이제 피해자의 진술과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피해자의 진술이 불러온 사회적 파장 속에서 피해자가 당하는 2차 가해가 어떤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피해자가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가 사실은 이 책의 내용인데 네네. 그러면서 계속 그 본인에게 묻는 질문이 뭐냐면 자기를 검열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됐죠. 이제 피해자다움을 강제할 때 내가 예를 들어 조금은 밝은 색깔 옷을 입어도 될까? 내가 머리가 너무 감당할 지경이 안 되는데 미장원에 가도 될까?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아주 수많은 작은 어떤 행위까지도 내가 이래도 될까?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또 나에게 넌 무슨 피해자가 미장원에 가라고 말하지 않을까? 근데 느낌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그런 시각들이 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거를 담담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리해 두는 순간 너 미리 다 짜놓고 뭔가 너무 피해자답지 않게 너무 꽉 짜여지고 뭔가 약간 피해자만 정신이 없어야 되고 뭔가 되게 당황스러워해야 되고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야 하는데 너 너무 대처를 잘하잖아. 저는 그런 시각까지 사실은 왜냐하면 실제로 수많은 음모론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도 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고요. 네. 어쨌든 뭐 이제 이 서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고려를 그렇죠. 하고 판단을 했겠죠. 저는 김예기님께서 이제 여러 레이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 또 읽을 수 있는 것이 이제 한국 어떤 정치 권력자들의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막 아직도 가끔 죽은 정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에 이제 실상이 어떤지를
이렇게까지 알려줬던 책이 있나 싶은 거예요. 맞아요. 겉으로 보면 많은 것이 민주화됐고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그 여긴 거죠. 아까 이제 그런 수행 비서를 네. 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입장의 반대 측면에는 그걸 그렇게 강요할 수 있는 이제 기존의 정치 권력을 답습하는 죽은 정치가 있는 거죠. 그게 네. 이제 그 상황을 만들기도 했지만 이후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들에서도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목숨 바쳐 지키다 뭐 이런 이제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도 또 한편 읽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두 분이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사실은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저도 그 노동자 김지은이 제일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뭐든지. 네네. 그러니까 김지은 씨가 고백을 했던 것도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고 다시 살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사실 이렇게 했던 건데 네. 본인의 고백이 뭐냐면 본인의 삶을 정말 이게 다시 사는 게 가능할까? 저는 계속 읽으면서 왜 개명을 안 하지? 계속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이 정도로 고통을 받으면 병원에 가서 어딘가 나의 신상을 노출해야 할 때마다 그게 너무 무섭고 그래서 나를 전체를 가리지 않고는 집 방 바깥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왜 개명을 안 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재판 중에는 개명이 어렵겠구나. 5만 가지 생각을 사실 다 하면서 굉장히 감정이입을 하면서 읽게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폭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전방위적인 거 있잖아요. 한 인간이 내가 뭔가 권력과 맞서는 선택을 했을 때 가장 작은 폭력에서부터 가장 큰 폭력까지에 어떻게 노출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게 정말 비정규직 여성이라는 이 상황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에서 굉장히 정말 되게 힘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하나 힘들었던 마음이 있어요. 어떤 네. 거냐면 사실 이제 페미니즘 이슈가 그렇게 편한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이 나왔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내가 굳이 이 책을 사서 읽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집에 책이 폭발을 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구매를 해놓고 이건 다시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책은 줄을 안 치고 읽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피해의 기록이 나의 서가에 있어야 할까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 책을 살 때는. 왜냐하면 내 서가에는 어떤 이런 피해의 기록들이 서가에 꽂혀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사서 읽다가 굉장히 저의 마음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하였을까?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소비하고 바라봤던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성하게 됐고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 가해에 대한 굉장히 많은 담론이 있어요. 요즘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적인 담론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때 느낀 가장 큰 건 뭐냐면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해 왔구나. 내가. 거기가 굉장히 그게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제대로 들은 다음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제 그 다음에 논의는 뭐냐면은 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그게 합리적이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전제가 되는 것. 우리가 피해자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 이 책을 읽으면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네. 피해자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이제 많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한테 뭐 한국 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피해자의 얘기를 그냥 듣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얘기를 그냥 비판 없이 듣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항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구분 자체도 굉장히 자의적이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피해자의 얘기를 그냥 듣는다 해서 그치지 않고 가해자가 이제 자기 변호를 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면 이걸 이제 굉장히 비판하는 쪽으로. 근데 이제 한 번에 이게 정착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 얘기를 관심을 가지되,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관심을 가지고 잘 공감하고 지지하되
지켜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뭘 느꼈냐면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안에 우리가 전제하고 공감해야 될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는 얘기를 들을 때 들어보자 이 얘기가 때로는 진영으로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필터를 통해서 피해자의 얘기를 내가 선택적으로 사실은 미리 어떻게 보면 입장을 정하고 듣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 얘기를 듣는데 이 피해자의 얘기를 듣는다는 게 결국은 우리가 왜 얘기를 들어야 되냐면 그 이야기를 내가 충분히 들어야 판단이 가능한 거잖아요. 혹은 뭐냐면 그게 충분하지 않으면 다시 질문할 수 있잖아요. 내가 거기서 합리적 의심이 들면 다시 질문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지금은 그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에 대한 저희의 뭐랄까 상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전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게 그 기사에서 정말로 쏟아져 나오는 이런 걸로 내가 마치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근데 이제 그게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었던 거라는 걸 전 절감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왜 의미가 있는가가 처음으로 제 가슴에 진짜 묵직하게 다가왔어요. 네. 저는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 이건 그냥 제가 보는 뷰인데 이 책은 지금 봐야 됩니다. 본다면 이후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책을 읽는 의미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책에서 취하고 있는 서술 방식 자체가 굉장히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본인 얘기를 본인이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제 의문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왜 피해자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냐면 이 운동장 자체가 굉장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 얘기를 무조건적으로 듣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성범죄에 한해서는 여성이 대부분 피해자니까 그리고 이 관계 자체가 그리고 이걸 뭐 증명하기 너무 힘들고 피해 사실 자체를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근데 저는 이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점점 맞춰질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지금은 여성의 어떤 권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처져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실은 우리 사회가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행위를 해야 되고 이제 피해자 입장을 더 듣는 그런 류의 인위적인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이 책은 단순히 어쨌든 성범죄 피해자의 어떤 수기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소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레이어가 겹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게 좋고 나중에 보면 그만큼 이런 어떤 감성이나 공감에 대해서 뒤처지게 될 거예요. 뭐 두 분께서 이런저런 다양한 말씀들을 덧붙여 주셔서 감개무량하고요. 정말 올해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맘때 되면 이제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여기저기서 올해의 책 골라달라는. 근데 대부분 어떤 물어보는 사람의 상황, 뭐 매체의 성격, 뭐 듣는 사람 예상되는 청자의 뭐 층위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어쨌든 고르게 되는 거고 그런 걸 기대해서 묻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올해는 뭐 그런 걸 다 차치하고 저는 이 책이 그러니까 좀 전에 김느끼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어쨌든 서둘러 읽어봐야 될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황주부님께서 골라오신 책은 어떤 맥락에서 연결되는 이야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책 골라오셨죠? 올해의 책? 저는 마사 누스밤이 지은 타인에 대한 연민이란 책을 건넜습니다. 부제는 혐오의 시대를 우아하게 건너는 방법이고요. 원제는 두려움의 군주제입니다. 근데 저 이 책 번역 그 제목 자체는 조금 나이브하게 옮겼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부제를 너무 분위기 있게 지어가지고 혐오의 시대를 우아하게 건너는 방법.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아하다는 데에 저는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혐오의 시대라는 건 우리가 기존에 늘 싸워왔던 이제 다툼의 방식처럼 건너가야 될 상황이긴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너무나 많고. 근데 이제 마사누스밤이라는 이분은 이제 운동가라기보다는 법철학자이고 학자잖아요. 그리고 정말 미국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살아온 사람이고 그리고 그간의 책들도 굉장히 묵직한 주제들을
그런 포지션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공감대를 넓게 네. 갖고 써내려가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아하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어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독자들이 저는 더 반응했다고 생각해요. 많이 팔렸나요? 근래에 나온 마산 누스바움 책 아, 중에서는 반응이 뜨거운 편에 속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이 책의 어떻게 보면 매력 그리고 이 책에서 던지는 어떤 그 딱 부저와 맞는 혐오의 시대를 우아하게 건너는 그 법이라고 하는 게 프롤로그에 되게 웅축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책을 내가 읽을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프롤로그를 조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게 프롤로그가 이렇게 시작해요. 2016년 11월 그날 밤이에요. 이게 어떤 밤이냐면 트럼프가 당선된 밤이죠. 그러니까 그녀가 이제 도쿄에서 수상을 하기 위해서 도쿄에 갔는데 이 밤에 트럼프가 당선됐던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딱 벌어진 거예요. 그때가 그녀가 느꼈던 감정. 이 격동의 이 격동의 실체가 뭘까를 본인이 고민하다가 두려움이구나.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책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프롤로그에 어떠냐면 그녀가 자신의 이제 약사,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담담하게 서술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자기 존재에 대한 담백한 고백인데 솔직히 학자로서 난 되게 가분한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이런 게 사실은 특권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아주 일찍부터 깨달아서 사실 그 특권의 배타성에 대한 고민을 내가 해오고 있었다. 그리고 솔직히 나라는 인간은 내가 여성이라는 것 빼고는 차별을 받아본 적이 없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학교를 나오고 이제 이러한 고백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보통 이렇게 말하면 한편으로 되게 재수없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 되게 부러울 수도 있고 되게 왜냐하면 이게 프롤로그에 그렇게 시작하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그녀의 그 담백한 고백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출발을 그러니까 우리가 서문에서 보통 내가 이 책을 왜 내는가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어떠한 서문보다 제 마음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그녀가 왜 이 두려움이라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왜 그녀의 삶에서 의미가 있는지부터 출발하니까 굉장히 저는 감정이입을 하면서 이 책을 읽게 됐고요. 책의 내용은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좀먹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시기와 분노라고 하는 아주 나쁜 감정으로 퍼지게 돼서 사실 뭐냐면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내 것을 뺏길지도 모른다고 끊임없이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낳고 결국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앞으로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되게 인상 깊은 구절이 이런 게 있는데요. 나의 고통은 결코 타인의 탓이 아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연대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 몇 가지 여기서는 5가지의 실천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아가 보자. 이렇게 이제 책이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메시지 자체는 잘하자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 이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인가에 대한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추적하면서 읽기 되게 좋았고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김느끼님께서는 뭐 이 책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데 대해서 이견이 없으십니까? 네, 좋은 책이고요. 그 일전에 제가 이 책 이제 팟캐스트에서 올해 상반기 정도에 아마 올해 상반기에 소개했을 거예요. 그 나와 타자들 이졸데 카림의 네네. 네, 제가 한 게 아니라 그게 후다닥 일세였나요? 네. 그렇죠. 네.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 책이랑 같이 보면 되게 좋은 책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나와 타자들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타자를 혐오하기 시작했는가에 대한 내용이고 이 책 같은 경우도 혐오의 이제 기저에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핵심 메시지인데 이 책은 크게 문장 2개로 요약할 수 있는데 지금 마사 누스바움의 이 책은 제가 찾은 핵심 문장은 이 책에 나오는 문장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인종차별주의자들을 악으로 규정하지 않으면서도 인종차별주의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 책에 나오는 문장 맞습니다. 네. 해결할 수 있다. 비난할 수 있다. 비난할 수 있다가 정확하게 책에 나오는 문장인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책의 미덕이자 핵심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마사누스바움의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읽기가 쉽고 네. 이졸데 카림 나와타자들은 제가 추천을 많이 하긴 했지만 책이 좀 어렵다는 평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문장들도 굉장히 평이하고 챕터들도 굉장히 짧게 되어 있고 무엇보다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뜨거움이 있죠. 예,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네. 책 전체가.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을 악으로 규정하지 않으면서도 인종차별주의를 비난할 수 있다. 그거 어떻게 가능해? 왜냐면 저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차별이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가능해? 이런 이제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실제로 좀 화가 누그러지는 그런 효과가 확실히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랑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예전에 누구였죠? 오바마의 그 아내 미셸 오바마가 했던 그러니까 저들은 저급하게 갈 때 When they go low, we go high. we go high. 네. 그 비슷하죠.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마사 누스바움에 대한 본질적인 저항감이 좀 있어요. 알고 있어요. 네. 이 사람 너무 엘리트야. 네, 너무 엘리트고 이 사람을 쫓아가다가 내 가랭이가 찢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드는데 어쨌든 그 너무 솔직하게 드러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 여기 이제 안 그래도 바갈라디님이 얘기했잖아요. 부제가 좋다고 혐오의 시대를 우아하게 건너는 네. 방법. 이 우아라는 단어에서 약간의 그러니까 이 우아라는 단어가 이 책을 굉장히 잘 설명하는 책이에요. 저는 이 우아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들거든요. 왜 무슨 우아 같은 소리하고 나는 우아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정말요? 네. 네, 저는 우아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의 잔치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사실 읽었는데 네. 그렇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거기서 저는 마틴 루터 킹의 예를 굉장히 적절하게 네. 끌어온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그 마틴 루터 킹의 그 얘기에서 사실은 보복보다는 희망이, 정의가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어떻게 백인을 모욕할까가 아니라 실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래서 이 보복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매몰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잖아요. 실제로 뭐냐면 계속 보복을 부르는데 실제 이제 이렇게 다른 대응이 시민권에 대한 지지로 이어져서 사실 이제 민권법을 제정한다든가 그 이후에 미국 사회 변화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마사 누스바움은 이게 그냥 그냥 말잔치로 우리가 이제 이런 경험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좋은 거잖아. 우리 우아하게 가자가 아니라 사실 이 얘기를 뜨겁게 지켜봤던 그런 미국의 현대사 속에서 가져와서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설득력 있게 들렸던 것 같아요. 저는 마사 누스바움은 여러 책에서 거의 동일하게 느끼는 감각이 뭐냐면 네. 이분은 문제를 어렵게 푸는 방법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우리는 일보 전진을 위해서 온전하지 못한 선택들을 늘상 하거든요. 그게 그 문제를 정말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선택인 줄 알지만 이제 지금 일보 전진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하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마사 누스바움의 기본적인 논지는 그냥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맞아요. 위해서도 가능한 방법이 있고 그걸 말씀처럼 그냥 이론적으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례를 들면서 이제 설파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듣다 보면 아 이거 정말 되게 가기 힘들 것 같은데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우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읽었을 때 당장 아 이거 될 것 같아 이런 뜨거움을 주지도 않아요.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고 내가 만약 현실에서 비슷한 상황을 하나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 와 이건 정말 뭐 이렇게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이론적으로나 또는 역사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그거를 펼쳐내기 때문에 그걸 읽는 사람들을 그 길로 아 그래도 그 길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의 변화를 준다라는 점에서 그렇죠.
굉장히 우아한 방법이다. 아니, 그리고 결국은 문제 제기하는 게 결국 삶의 태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혐오의 문제를 할 때 뭐가 해결되면 이 혐오의 문제가 없어질까를 얘기할 때 뭐 정책을 얘기하고 뭘 얘기하고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결국은 사람 하나하나로 들어가서 그 문제가 실제 어떻게 해결될까에는 구체적으로 내 자신이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이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나의 시선이 그러려면 일단 나라는 인간이 어떻게 보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그렇게 나를 채워야 하고 그 시선으로 서로를 봐야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결국은 나로 돌아와서 저는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확연한 길은 그래 될 것 같아. 이런 걸 주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런 것들이 되게 사소한 변수에도 되게 엎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결국 뭘까를 돌아보면 되게 느린 것 같지만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그리고 나와 내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내가 정치와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결국은 이게 되게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서 마사 누스바움은 우리가 이제 현실 속에서 왜 예술을 사랑해야 하는지 왜 비판적 사고를 가져야 하는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까지 이어나가면서 조금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상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제가 좀 균형을 잡으면 제가 느끼는 마사 누스바움은 약간 백인 버전의 해민 스님 상위 호환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마틴 루터 킹은 그 얘기를 할 수 있죠. 왜? 본인이 흑인이니까. 백인이 무슨 이런 얘기를 진짜 저는 근데, 정서가 뭔지 알 것 같은데 생각해보세요. 흑인 입장에서 백인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마틴 루터 킹을 막 인용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지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아까 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저는 온전하지 못한 방법을 택해서 잠깐 싸우는 선택을 하게는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 같아요. 당면한 이제 시급한 과제라는 측면에서는 그러나 이제 뭐 이제 견지하겠다라는 거죠. 마사 누스바움의 얘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솔직하게 이 사람이 왜 좋냐면 그 어떤 그런 우아한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어떤 구도의 한 방편이거든요. 내가 살면서 어떤 이런 삶에 대한 가지는 태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나만의 어떤 공을 들이는 무엇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득력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민 스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민 스님의 상위 호환 버전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혐오를 당할 경험도 별로 많지 않은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을 대부분의 중산층 이상의 독자들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본인 혐오의 경험이 없지만 혐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혐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고 싶은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탁월하다. 뭐 참여연대 필독서로 이야기될 책 아닙니까? 다들 눈길을 피하시네요. 자, 저희 올해 올해 출간된 책 중에 올해 책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김느낌님께서 골라오신 책. 이 의외의 선택이었어요. 그런가요? 네. 제가 골라온 책은 인간을 위한 미래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부제는 대한민국 석학 8인이 대전환기 인류의 미래를 통찰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일단 신뢰도가 일단 높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딱 싫어하는 부제, 걸러야 되는 부제 이런 건데 사실 이제 이 책은 제가 최근에 제일 좀 주목하고 있는 필자 중에 한 분이 공동 필자로 참여해서 읽어보게 됐고요. 누구실까요? 그분이 이제 김재인 박사라고 철학자신데 오늘 발음 참 이상하네요. 뉴노멀의 철학.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 작년에 이제 올해 책으로 소개했었던 책이죠. 그런 책들을 쓰신 분이고 제가 이분을 주목하는 이유는 최근에 제가 발견한 필자 중에 제일 성실하신 분인 것 같아요.
당대에 가장 근접한 얘기를 뭐 때로는 해설하고 때로는 설명하고 때로는 뭐 분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분. 어쨌든 이 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썼다고 해서 올해의 책으로 할 수는 없지만 왜 올해의 책으로 했냐면 이 책이 사실 저는 참여연대 사람들 다 보면 좋겠어요. 두 가지 면에서 그래요. 오늘 책들 다 참여연대를 위한 올해의 책들입니까?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 이 책은 굉장히 구체적인, 그러니까 보통은 인간을 위한 미래에서 이제 미래를 통찰한다. 그러면 막 진짜 막 뜬구름을 막 잡고 뜬구름 잡고 막 허공답보하는 약간 그런 류의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책은 각자 이제 여기 나오는 석학 8인은 사실 석학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제가 보기엔 연구자예요. 네. 해당 분야를 연구하는 최전선에 있는 연구자들이고 다 교수, 뭐 박사, 굉장히 이제 네. 높은 레벨의 연구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한국 사회 현재를 어떤 한 부분들을 진단을 하고 네. 각 부분들의 넥스트 스텝을 고민을 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책을 보면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추천 이유고, 두 번째 추천 이유는 이 책을 통해서 더 많은 논의가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실 세 번째 이유도 있는데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스타 필자가 아니어도 정말 성실하게 한국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런 책을 하나 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상당히 많은 심도 있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우리가 뭐 코로나 해서 뭐 막히면 막 유명한 사람들 얘기 들으려고 하는데 네. 그게 아니다. 이미 그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 한국의 연구자들이 네.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황주부님께서는 지금 살펴보셨나요? 전 다 읽었고요. 제가 보기보다 그러니까 늘 다 읽고 오시니까 그냥 보기보다 성실합니다. 다 읽었는데 사실 저는 좀 앞부분은 재밌었고 뒷부분은 재미가 없었어요. 이거는 순전히 저의 취향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왜냐면 장마다 이제 주제와 사람이 그렇죠. 달라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분노 사회, 그다음에 뭐 청년 여기까지가 앞부분이고요. 이제 네. 뒷부분에서는 뭐냐면 이제 도시의 미래, 그다음에 이제 기술의 미래, 그다음에 기술과 협업, 그다음에 이제 돈, 그다음에 이제 뭐 블록체인 기술, 미래의 신뢰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분야가 나눠지는데 일단 저도 굉장히 좋았던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미래를 물을 때 너무 뭉뚱그려져서 묻잖아요.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갈까? 그러면 커다랗게 막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막 한 세 가지로. 근데 이 세 가지가 결국 뭐냐 한국 사회를 커다랗게 통 하나로 놓고 사실은 세 개의 그냥 키워드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 근데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각 분야로 쪼개서 예를 들어서 금융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도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청년 세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잘라서 봤다는 거. 그래서 아마 연구자들이 앞으로 나와서 필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에서는 굉장히 점수를 높게 주고 싶고요. 저도. 근데 이제 저 자체가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제 돈 뭐 이런 거 일단 금융, 핀테크 이런 데 관심이 없어서 그러니까 읽을 때 약간 뭐냐면 저의 관심 분야에 따라 흥미도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은 일단 제가 재미있게 생각하는 주제니까 재미있게 읽었고요. 뒷부분은 좀 그렇게 이렇게 확 다가오면서 읽게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사실은 지금 기자인데 전문 네. 분야가 블록체인 맞아. 담당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떤 시대의 전환을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하고 있고. 나 같은 사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바뀔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디지털 돈에 네.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전환될 때가 사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바뀌게 됨으로 해서 어떻게 달라지고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가령 뭐 요즘에 간편 결제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이버페이, 뭐 네. 카카오페이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왜 할까요? 편하니까. 실제로 편한가요? 편하지 않나요? 다른 이유를 못 찾겠는데요, 나는. 그러면 뭐 소비자는 편하다고 치고 네. 기업이 그걸 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아니 일단 여기서는 뭐냐면 이런 회사들 자체가 되게 포털이잖아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애들이.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굉장히 우리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너무 쉽게 이게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됐을 때 우리가 은행에 뭐 우리은행 방문하고 신한은행 방문해서 각각의 앱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특히 이제 공룡 포털들이 여기에 이렇게 투자한다라고 제가 읽었어요. 그러면은 네. 우리가 이제 여기는 참여연대잖아요. 네. 참여연대에서는 뭘 고민해야 될까요? 뭘 고민해야 될까요? 이런 시대가 이제 네. 만약에 지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거의 결제 기준으로는 간편 결제 한국 1위거든요. 한국에 그래요? 간편 결제 사업자가 50개가 넘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삼성페이도 있고, 맞아요. 예, 뭐 L페이도 있고 어. 생각해 보시면 다 그러네요. 있어요. SSG 페이도 있고 네. 다 있는데 쿠팡페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결제 기준으로는 네이버. 네이버가 1등이고 네. 가맹점 기준으로는 삼성페이가 1등이에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송금 그리고 토스 뭐 이런 것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우리 사회를 어느 네. 정도 뭐 지배라고 하기는 너무 거창하지만 사실 굉장히 녹아 들어가 있단 말이죠. 네. 네네. 예. 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그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컨텐츠인데 넷플릭스 서비스 중에 네. 다큐멘터리 중에 소셜 딜레마라는 네, 화제를 모았죠. 네, 작품이 있어요. 소셜 딜레마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들이 네. 주로 이제 페이스북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소셜 미디어들이 어떻게 사용자들을 컨트롤하는가 사용자들의 생각, 네. 사용자들의 취향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이 어떤 편향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뭐 정치적인 편향을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편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보를 노출시켜서 타임라인에 그러니까 완전히 양극화를 시키는 거지 사회 네. 자체를 그럼으로 해서 여기서 어떤 페이스북은 이제 광고를 팔고 뭐 그런으로 해서 이제 이득을 보고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에 좋지 않다 이런 내용의 이제 사실 다큐멘터리인데 같은 걸 할 수 있거든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네. 같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소셜 미디어가 아니라 할지라도 가령 뭐 광고를 띄우는 방식을 쓸 수 있겠죠. 이 사람이 뭘 샀는데 주기적으로 뭘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기쯤에 이걸 사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의 행동을 움직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거창한가 모르겠지만 시민의 어떤 자율성 이런 부분들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권 아래서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빨리 마련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인간을 위한 미래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책에 나오는 8가지 이제 주제가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세상이 변화를 하면 결국에 사람의 행동이 거기에 맞춰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이런 어떤 세상의 변화는 시작되었고 간편 결제 업체가 50개가 있다는 거는 대부분이 이제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소비 데이터를 간편 결제 업체를 그러니까 지금 간편 결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용카드를 등록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결제를 할 때 이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할인을 해줘요. 얘네가 뭐 1% 뭐 내지는 뭐 이벤트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할인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거 왜 할인을 해줘? 돈이 어디서 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결제 데이터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자체가 돈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져가서 얘네가 어떻게 쓰는 거지. 그래서 뭐 광고에 사용하기도 하고 맞춤 광고를 집행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지금 모두가 주체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맨날 주체적인 인간이지만 사실 어떤 주체적인 인간이더라도 자기가 보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듣는 것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고 대부분 그게 지금 핸드폰,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디지털 돈에 대해서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은 드린 거고 요 내용이 여기에 나오진 않아요. 요 내용이 여기 나오진 않고
그러니까 요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행간에 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되게 짧은 글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생각보다. 근데 그 안에 이게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마치 이제 짧은 소논문들을 읽는데 이 뒤에 되게 긴 이야기들이 딸려 나올 것 같은.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들을 조금 찾아 나가는 책 읽기를 할 때도 굉장히 저는 소중할 것 같고 그만큼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약간 엑기스? 좀 그런 느낌이 있는 책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책은 이게 기획물이잖아요. 이런 네. 책들은. 그렇죠. 기획의 말이 또 아주 뻔한 수사긴 한데 와닿는 수사기도 해요. 네. 그 서문 머릿말이 네네네 기억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를 자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꿀지를 그쵸. 생각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많은 이제 기대와 예상들이 여러 가능한 선택지들이고 그 중에 당신이 주체적으로 뭘 고를 거냐 이걸 이제 묻는 방식의 구성이잖아요. 네. 뭐 그런 면도 저는 어떻게 보면 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래 나왔던 여러 가지 전망서의 태도와는 또 사뭇 달라서 뭐 긍정적인 면으로 독자들에게 읽힐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23-4251입니다. 자, 저희 오늘은 올해 나온 책 중에 올해의 책을 한 권씩 골라왔는데 저는 보말람 출판사에서 나온 김지은 저자의 김지은입니다. 그리고 황주부님께서는 RH 코리아에서 나온 마사 누스바움의 타인에 대한 연민, 그리고 김느낌님께서는 클라우드9에서 나온 김도연, 이재열, 김홍중, 김도년, 김대식, 강영구, 정유신, 김재인 8명의 학자가 함께 쓴 책 인간을 위한 미래를 골라와 주셨고요. 저희 뭐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가 되지만 다음 시간도 올해의 책으로 이어서 진행이 될 테니까 오늘 못다 나눈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도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고요. 저희 댓글 참여해 주시면 연말에 추첨을 해서 선물 일괄이니까 많이 보내드릴 수 있겠죠?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책사이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